2025학년도 정시 가채점 지원 전략 설명회.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제 원서 접수 영역이라는 부분이 남았네요.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본 이후에 올해 수능 난이도 분석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능 난이도 분석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정시의 특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12월 6일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요소들이 지원 전략과 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체크포인트가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난이도 분석 먼저 해야겠죠? 저희 진학사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업체들에서 소위 얘기하는 가채점 성적을 지금 발표했지요. 일부 조금 상이한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어 영역은 어떻다고들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 사실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할 거 없이 뭐라고 얘기들 하냐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는 다소 쉬웠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냐면 그럼 작년도보다 쉬웠다라고 한다면 평이한 수능이었어요? 되게 쉬웠나 봐요. 쉬웠으면 올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에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쉬웠다라는 거지, 다소 쉬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년도 국어, 수학, 영어 모든 영역이 어려웠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쉬웠다는 얘기지 올해 수능이 절대로 만만하지는 않았다라고 분석이 돼요. 국어와 마찬가지죠. 국어 같은 경우 전년도에 불수능, 불국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얼마였어요? 150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요? 그죠?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8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와, 그럼 150점에서 138점으로 낮아진 거잖아요. 그럼 국어 확실히 쉬워진 거 아닌가요? 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150점이 너무 높았던 거지 138점, 표준점수 최고점 138점도 상당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표준 점수를 보자면 최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점, 그리고 1등급 컷은 대략적으로 130점, 2등급은 124점, 그다음에 3등급은 117점 정도로 컷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요. 전년도에 상당히 어려웠다며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금 하락을 했는데 1컷도 좀 하락했고요. 근데 2컷이나 3컷 보면은 실제로 그 어려웠다던 불국어였던 작년과 사실은 별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충분히 올해 국어 같은 경우도 쉽다라고는 전년 대비 쉽다라고는 얘기를 하나 충분히 변별력은 갖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제가 한 장을 더 넘겼네요. 다음으로 수학을 좀 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수월했다, 평이했다 이런 평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보자고요.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얼마예요 지금? 그죠? 144점. 전년도는 148점.
물론 수학 같은 경우도 어떻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표준점수 최고점이 하락했지만 올해 수학도 어떻다고요? 충분히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택 과목으로 좀 보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은 조금 평이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미적분과 기하는 전년 수능하고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요. 확률과 통계는 전년에 비해서 다소 수월했다, 평이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전문가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국어랑 수학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어 같은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148점이었으니까 국어와 수학 간의 점수 차이가 2점 정도가 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138점, 수학 144점이니까 전년보다 국어와 수학의 차이가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 훨씬 물론 중요하지만 수학의 비중이 훨씬 중요해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도 자연계열 학생의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수학의 비중이 올해 이제 좀 중요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의 점수 차이보다는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교차 지원이 빈번하게 이러든가 좀 심화되던가 아니면 좀 덜 일어나던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탐구,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점수 차이 이것도 교차 지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죠. 요인 중 하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채점 기간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거야 라고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의 두 개 과목의 점수 차이가 거의 10점 이상 11점 이렇게 났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다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전년도보다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 차이는 실제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확실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영어는 어땠어요, 올해? 실제로 영어의 난이도 관련해서 사실은 각 업체 간 차이가 좀 컸었어요. 대체적으로 초반에는 전년도 수능보다는 확실히 쉬웠고 9월 모의평가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전년도 수능이 영어 상당히 어려웠어요. 수능에서의 영어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1등급 비율이 얼마였어요? 그죠? 4.7% 정도가 됐었거든요. 올해 9월은요, 10%가 조금 넘었어요. 그죠? 그런데 전년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평이했어요. 근데 9월 수준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등급 비율이 1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진학사 자체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영어도 5.6% 정도? 5.6% 정도를 1등급이 차지할 것 같아요. 1등급의 비율이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영어도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그렇게 수월했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수월했지만 실제로 올해 수능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수능 맨 처음에 국어 영역 봤을 때 뭐 물국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평이하고 수월했던 시험은 아니었다. 충분히 변별력을 가진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 중 하나가,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존에 설명회를 하면은 어떻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다고요. 근데 올해 수능 난이도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죠? 탐구 영역이요. 그죠? 그 어느 해보다 올해 사탐, 과탐 그 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회탐구에 비해서 과학탐구의 과목들의 성적이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표점이. 근데 올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불사회? 뭐 불사탐? 물론 과탐도 되게 어려웠어요. 과탐도 어려웠는데 정말 불사탐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사탐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요 다음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정시에서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폐지된 대학이 상당히 증가했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탐런이라는, 그죠?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보는 사탐런이 좀 심화가 됐거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회탐구가 뭐였냐면은 사회문화였거든요. 사회문화였는데 올해 사회문화의 성적도 상당히, 표준 점수 상당히 지금 높고요.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쌍윤이라고 표현하는 생활과 윤리와 윤사 같은 경우에 성적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었어요. 높게 형성이, 표준 점수가 높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탐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능 난이도, 실제적으로 12월 6일 실제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지금 뭐 가채점의 의미는 없겠죠. 이미 이제 평가원에서 다 점수를 발표를 할 거니까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조금 뭐 지원 전략이라든가 여부를 판단한다. 어떤 걸 판단해야 되죠? 그죠? 내가 수시에 논술이라든가 또는 면접 전형에 지원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채점 성적 분석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그죠? 나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논술 전형의 응시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이때는 여러분들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왠지 넘을 것 같은데, 왠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보다는 혹시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논술은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미리 미응시하고 가지 않는 것보다는 한번 논술 본인이 지원한 대학에 가봐서 논술을 한번 시험을 실시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바람직하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당장 이번 주부터 어때요?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부터 어떤 대학들이요? 그죠?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이 대학들의 논술이 실시가 되고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상당히 많은 대학의 논술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속하게 가채점 성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의 응시 여부를 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훨씬 경험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난이도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올해 2025학년도 정시의 특징 그 부분에서 인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접수 인원이겠죠. 수능 접수 인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원 시 체크포인트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가장 큰 변수 또는 변화 중 하나가 어떤 거죠? 그죠? N수생이 정말 역대 최대다. 뭐 정말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보다도 2,000명 이상 그죠? 올해 더 N수생이 증가를 했죠. N수생 증가는 뭐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따라서 합격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자연계열 최상위 학생들이 아마 증가한 거에서 기인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겠죠. 의대 증원의 영향이 N수생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N수생이 증가했어? 알겠어. 그건 어차피 팩트니까 알겠고 그럼 N수생이 증가하면 재학생이 불리하네? 너무 이제 이분법적 사고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N수생의 성적이 재학생에 비해서 조금 좋은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에 지원하려는 N수생 또는 반수생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성적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른 관점으로. 올해 N수생이 제가 아까 2,000명 정도 증가했다 그랬죠. 정확히 2,042명 증가를 했는데 올해 재학생 인원도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정말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얼마가 증가했냐면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재학생 인원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16,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표에는 저거 계산을 해야겠네요. 16,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재학생 16,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없겠냐고요. 졸업생하고 같이 N수생하고 같이 견줄 만한 그런 학생은 없겠냐고요. 근데 여기는 전년에 대비 2,000명 증가했고 여기는 16,000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N수생이 유리, 재학생이 불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N수생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조언 드릴 거는 지금은 요 부분에서는 없고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N수생이 역대 최고로 많대. 그럼 나 어떡하지? 걱정되네. 그럼 나 그냥 일단은 안정 지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예단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수능은 상대평가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략이라든가 여부만 잘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나도 우리 재학생 여러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능 접수 인원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회탐구 접수 인원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죠? 수능 필수 지정 영역이 폐지한 대학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서 학습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은 사회탐구 영역으로 다수의 자연계 학생들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탐 선택자들이 얼마였어요? 48.2%.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1.8%가 됐고요. 그에 비해 그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과탐 선택자는 감소를 했죠. 거의 9.9%포인트 정도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 감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어떻다고요?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한 거죠. 또 하나,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그죠? 4%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3%나 됐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쓰는 용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쓸게요, 그냥. 네. 사탐런이 정말 심화됐다. 접수 인원 측면에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탐런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죠.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은 다소 감소할 개연성도 있어요. 그죠? 사회탐구 선택자가 자연계열 학생들 중 사회탐구 선택자가 좀 늘어나서.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쟁이 좀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여기에 전년보다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죠? 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중에 특히나 과학탐구에 비해서 사회탐구의 성적이 매우 높아졌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올해는 요 관점으로만 보면은 교차 지원이 올해는 조금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제가 수능 난이도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접수 인원 측면에서 올해 특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앞부분은 어떤 의미로는 그냥 우리 주의암기, 맛보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채점 어떤 의미로는 가채점 기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가채점 기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12월 6일 성적 발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올해 이런 변수들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보길 바래요 라는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명회가 가채점 설명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뭐 어디는 상향 지원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뭐 안정 지원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거죠. 뭐 수능 대학별 환산 점수 이거는 사실은 실채점 때 할 얘기인데 뭐 환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니까 환산 점수를 통해서 뭐 지원 전략이라든가 여부를 판단하세요. 이런 얘기들은 추후에 실채점 설명에서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어떤 거요? 그죠? 전략, 여부 이런 걸 수립할 때 이런 점은 좀 반드시 고려하면서 좀 전략을 수립하세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원서 접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의 단계를 좀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할 걸로 보여요. 자,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을 통해서 물론 이건 지금은 가채점 성적 분석이죠. 가채점 성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죠? 그죠? 나의 원점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가나 다군의 군별로 3개 대학 정도
뭐 5개 대학 해도 상관없고요. 3개에서 5개 대학 정도를 조금 셀렉트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학에 다 면밀하게 전형 요강 또는 뭐 모집 요강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셀렉트한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정말 올해는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정말 변화가 많고 변수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전형 방법을 숙지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유불리를 좀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셀렉트한 대학에서의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12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환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내 위치를 또 판단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내가 3개에서 5개 선택한 대학 중에 실제로 지원할 대학 또는 학과를 명확하게 한 후에 원서 접수를 하면 돼요. 아마 요 4단계가 그런 단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너무 동일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제가 아까는 N수생 얘기를 했는데 의대 증원 얘기도 간략하게 좀 할 건데 올해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 또는 변화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 같아요. 뭐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라. 아마 전년도에도 이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전년도에도 이 얘기는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더 강조하죠? 자, 첫 번째는 전년도랑 반영 비율이 대다수의 대학에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많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자연계열은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반영 비율이라든가 또는 수학에서 확통 봐도 돼. 탐구에서 사탐 봐도 돼. 라고 이 변경된 부분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정말 많이 변경이 되었고 이런 관점으로 이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대학들 다 하나하나 비율을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몇몇 대학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대학들이 다 변경된 전년하고 좀 다른 비율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일반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학부대학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무전공으로 들어오는 다군에서 선발하는 학부대학 같은 경우가 반영 비율의 변경이 좀 있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유형 1, 유형 2 그리고 유형 3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데 물론 유형 3는 생활과학하고 간호만 있긴 한데 유형 1 인문이라고 얘기하는 유형 1 같은 경우에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었죠. 제가 그 옆에 가산점도 지금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연세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의 반영 비율은 지금 어때요? 인문계 3가 쓰는 반영 비율이 전년도에 그냥 일반 인문의 반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올해 어떤 의미로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대학은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는 A와 B로 구분해서 A와 B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A와 B로 구분해서 그 A와 B 중에 내 성적 계산이 환산되는 점수가 더
높은 점수를 자동적으로 대학에서 반영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점수가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저 A와 B의 반영 비율의 차이, 내가 A가 더 유리한지 B가 더 유리한지 요거 반드시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예, 그 점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연 계열에서도 이제 사탐에 응시할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 이런데 뭐 생명과학과 이런 데를 써야 되는데 2개 과목 다 탐구해서 2개 과목 다 사탐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상위권 대학에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과탐에 물론 이제 수학에도 수학 미적분 기하에도 가산점을 주지만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상당히 올해 증가했다. 그래서 제가 비고란에는 가산점을 좀 이렇게 언급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룹에서는 이제 건국대, 경희대, 뭐 동국대, 중앙대 이렇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변경이 많았죠.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언어 중심, 그러니까 인문, 자연 모두 공이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이렇게 해요. 자유전공학부가 성균관대랑 비슷해요. 자유전공학부, KU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A와 B, 그러니까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게 되는 거고, 인문계열은 언어 중심, 자연계열은 수리 중심의 반영 비율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요 점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도 좀 변경이 올해 반영 비율에 좀 변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의 변경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사탐, 컴퓨터 AI, 인문 같은 경우는 좀 사탐 변환 점수, 과탐이 아니고 사탐에도 가산점을 준다. 사탐에 가산점 주는 대학이 앞장에 있었던 연세대라든가 뭐 서울과기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사탐에도 또 가산점을 준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하나는 다 안 읽어드린다고 했어요. 보시면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요거보다 한 그룹 정도 이제 아래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요 대학들에서는 변경점은 좀 있고 반영 비율의 변경점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4개 영역을 다 안 쓰는 대학들, 뭐 3개 영역만 쓰는 대학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요? 올해 특이한 대학 하나가 있어요. 정말 특이한 대학. 뭐 서울여대도 뭐 3개 영역만 쓰고요. 특이한 대학이 아마 가톨릭대일 거예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일반 1, 일반 2로 나눠서 선발을 해요. 일반 2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유전공학부들, 무전공 자유전공학부들의 학과들이 좀 선발을 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일반 1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하고요. 근데 반영 방법은 좀 특이하죠?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우수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더, 성적이 좋은 영역의 반영 비율을 더 높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신설된 일반 2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는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거죠. 영어 감점으로 쓰고 국어, 수학에서 우수한 게 1개 50%, 그다음에 탐구 50%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 올해 가톨릭대 좀 변경된 사항 중에 좀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톨릭대 한번 지원해볼까라고 고려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점도 한번 중요하게 내가 일반 1으로 쓸지 일반 2로 지원할지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랑 뭐 좀 비슷한 방법을 좀 활용하기는 해요. 단지 이제 융합 전공 모집 단위들하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와 B로 나눠서 우수한 성적을 반영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이에요. 이번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대학들의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되었다. 단 인문계열하고 다른 점은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하고 과탐의 필수 지정 영역, 응시 지정 영역이 폐지되었다. 그런 대학들이 상당히 많다. 그에 따라서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상당히 증가했다. 라는 점 좀 보시면서 여기 있는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인데 경희대라든가 실제로 이제 경희대라든가 뭐 동국대라든가 중앙대는 이렇게 크게 큰 반영 비율의 변화는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건국대는 인문과 동일하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중심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천대, 가톨릭대, 뭐 서울여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의 반영 비율제가 나타낸 거고요. 가톨릭대 색깔 칠해놓은 이유는 제가 인문계열에서 설명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일반 2가 신설되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거 50, 탐구 50,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간점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이런 점 좀 체크해 보자. 그 의미로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칠해 놓은 거니까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쩌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올해 상당히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내 수능 성적의 유불리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될 사항 중 하나는 앞에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가산점,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과탐 부분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전략 또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산점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산점을 통해서 이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정리는 해놨기 때문에 요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특이한 대학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사탐에도 탐구 영역에서 과탐뿐만 아니라 사탐에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라든가 동국대학교 컴퓨터 AI 인문 같은 경우, 그리고 숭실대도 사탐에 가산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부 사탐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세대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탐구에는 3%에서 5% 정도의 가산점을 보이는 대학들이 주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수학에도, 그죠?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에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가산점을 통해서 반드시 유불리를 따져봐라 라고 제가 이제 좀 팁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요 가산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대학들이 몇몇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표에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놓기가 어려워서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이었죠. 뭐 5%, 예를 들어 숭실대 같은 경우는 5%에서 뭐 7%,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수의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가산점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그냥 몇 % 주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어떤 학과는 수학에서는 몇 프로, 뭐 탐구 과탐에서는 몇 프로를 주고, 어떤 과들은 오히려 여기가 좀 적네, 여기가 좀 많네, 이런 가산점의 비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숭실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제가 이 표에 뭐 5% 또는 7%, 뭐 3% 또는 5% 이렇게 체크해 놓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 통해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속 제가 가산점 얘기를 올해 벌써 3장째잖아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법도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거 틀린 게 아니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지금 경희대를 예를 들고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에 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예시까지 잘 나와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탐에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거든요. 사탐에도 각 과목별로 4점, 과탐에도 각 과목별로 4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목별 4점이니까 두 과목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이 과탐을 두 과목을 다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8점이 올라가는 거구나. 내가 과탐 한 과목을 하면 4점만 받는 거네.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내가 사탐을 한 과목 선택하면 두 과목 다 하면 8점이고 여기서도 또 한 과목 선택하면 4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반영하는 그 비율도 좀 다 다르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산을 경희대식으로 환산한 점수를 비근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가산점이 과목당 4점이 아니고요. 4점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4.8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탐을 두 과목 다 응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도 응시하지 둘 다 사탐 본 친구들에 비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9.6점이 더 높아져요. 인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도 사탐을 두 과목을 다 응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탐 본 친구에 비해서 9.6점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막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들, 수능 산출 서비스를 좀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좀 간편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경희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목당 4점을 가산한다라 그랬죠. 인문계열도 사탐에서 4점을 가산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경희대에 사회과학 대학들 있죠. 사회계열 모집단위들 있죠. 사회계열 모집단위에는 사탐의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산점을 좀 받아서 내 절대적인 성적, 총점을 좀 올려야지. 가산점에 대해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래매요. 그러니까 좀 올려야지 하는 친구들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 쓰면 안 된다고요. 가산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거 보면은 뭐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탐구 내용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또 체크포인트 3도 탐구 내용이에요. 변환 표준 점수 활용 대학이라든가 반영 방법 반드시 확인하자.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고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생표점, 뭐 생백분위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뭐 서울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성적 발표 이후에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많은 대학들이 지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쓰고 있죠? 소위 해서 변표라는 걸 지금 쓰고 있죠. 그 변표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 탑재된 변표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립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변수 또는 변화가 된 점이 어떤 거냐면 소위 얘기하는 통합 변표 활용 대학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전년도에 그래도 서울권역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 대학에서 통합변표를 쓴 게 어디요? 연세대학교랑 건국대학교에서 통합변표를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났듯이 어디요? 건국대, 경희대, 뭐 광운대, 동국대, 뭐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이런 대학, 연세대도 물론 같이 쓰고요. 이런 대학에서 올해는 통합변표를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변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올해는 특히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왼쪽 맞죠? 보시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사회탐구랑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 있는 거 동국대거든요. 동국대가 전년까지는 그냥
사탐하고 과탐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변표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거 연세대예요. 연세대 통합 변표라고요. 인문과 자연을 그냥 동일한 하나의 변한 표준 점수에 따른, 그러니까 백분위에 따른 표준 점수를 보여주는 거죠. 자, 변표가 대학마다 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통합 변표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과탐의 유리함은 조금 상쇄될 수 있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탐에 비해서 과탐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 변표를 쓰더라도 과탐의 성적이 사탐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일부 통합 변표가 아닌 일반 변표를 쓴다라고 한다면. 근데 통합 변표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과탐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는 과탐의 성적은 좀 깎아내리고 사탐의 성적을 좀 위로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 변표를 활용하면은요. 근데 그런 대학들이 올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변표는 교차 지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통합변표,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통합변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 전략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체크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네 번째, 모집 군별 인원 변화에 여러분들이 올해 특히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해 여러분들이 저 표를 보지 않더라도 올해 모집 군별 인원의 변화였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다군 진입대학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전년까지 다군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중앙대, 그죠? 중앙대학교 정도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외대도 있었고, 일부 뭐 자연계열은 건대도 있었고, 홍대도 뭐 다군에서 모집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상위 15개 대학 또는 뭐 11개 대학 정도라고 한다면 중앙대 정도밖에 없었다. 중앙대랑 인문과 같은 경우 외대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다군에 진입하는 대학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려대 학부대학도 들어왔고요. 그죠? 동국대 같은 경우도 경찰행정이랑 물리가 다군에서 올해 선발을 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도 AI 기반이랑 인문학 기반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한양 인터칼리지 자유전공학부가 또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1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가 올해 다군의 선발 인원이 634명이나 전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나군을 정확히 지원 전략 수립할 때 정확히 보고 다군은 글쎄 갈만한 대학이 없는데 또는 그냥 무지향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향 지원할까? 없잖아. 쓸만한 대학이. 올해부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군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의 호의도가 높고 선호가 높은 대학들이 올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는 가군, 나군, 다군 이 세 개 모든 군에서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한다라고 한다면 다군은 좀 버리는 군이야 라는 느낌은 올해는 지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 체크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5번째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따른 모집 단위의 변화예요. 이거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요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시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무전공, 자유전공학부로 뽑는 그런 유형 1, 2 이렇게 뽑는 자유전공학과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선발을 해요. 특히 가군, 나군, 다군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이제 자유전공학부로 선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요거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서.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자유전공 학부에 그 무전공에도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의 지원 패턴 중에 어느 한 군은 아마 자유전공학부 증원했다니까 증가에 따라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나 어디냐면요. 중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에서는요. 거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의 자유전공학부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나 다군 중 한 군은 자유전공학부로 좀 소신 또는 상향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뭐죠? 그죠? 자유전공학부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 좀 고려를 여러분들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반대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국민대거든요. 자유전공학부가 늘어남에 따라 그 모집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 선발했던 학과의 모집 인원은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이것도 다 읽진 않을게요. 영어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6명 뽑았는데 올해는 4명밖에 뽑지 않아요. 건축학부 인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명 뽑았는데 올해는 1명만 뽑고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0명 뽑았는데 올해는 10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인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떻죠? 좀 겁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증원된 자유전공학부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할 걸로 보이고 소신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런 단위 학과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는 많은 학생들이 또 기피할 개연성도 좀 있어 보인다. 요 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대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고 간략하게 요거는 패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상당히 올 정시에서도 의대 증원이 됐지요. 특히나 수도권역에 있는 뭐 성균관대라든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이런 대학의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지역권역에 있는 대학이나 지역권역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인원 증가가 좀 있었죠. 제가 이 표에 인원 증감에 관련된 내용도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고 저기 음영쳐져 있는 건 뭔가요? 음영쳐져 있는 거는 군이 바뀐 대학. 예를 들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다군 선발이었는데 올해 가군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충남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가군 모집이었는데 올해 나군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뭐 색깔 칠해진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빨간색은 전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한 대학. 파란색은 전년 대비 인원이 감소한 대학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의대 지원을 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인원 증감 이런 걸 통해서 좀 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패턴은 어쨌든 패턴은 일정해요. 그죠? 의대 패턴은 대부분 좀 일정한데 올해 의대 증원이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또 돌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어떤 의미로는 뭐 진실과 거짓 이런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의대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뭐 3, 4등급도 의대에 지원할 수 있어. 합격 가능성이 그러니까 합격 가능 점수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3, 4등급도 충분히 합격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 입시 기관에서 좀 뭐 기사를 좀 낸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일부 동의를 해요. 어떤 거였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 중에 1개의 영역 정도를 4등급을 받아도 올해는 의대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확대 재생산해서 뭐 3, 4등급만 맞아도 의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개 영역을 좀 망쳐도 나머지 영역을 잘 보면 실제로 올해뿐만 아니라 증원되기 전인 전년도에도 사실 의대 지원하고 합격한 친구들 상당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게 꼭 올해의 문제만은 아닌데 과연 진짜로 3, 4등급까지 내려갈 것인가? 또는 올해 정말로 대부분의 증원된 의대에서 합격 가능 점수가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인원 증원이 없는 서울권역의 의대 같은 경우, 서울권역의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저 앞에 있는 서울권역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증원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증원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 고려대학교 일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보다 인원이 감소했어요. 그렇잖아요. 한양대도 그렇고요.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합격 가능 성적이 낮아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의대 증원에 따른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또는 지방권역에 있는 의대를 다니다가 의대의 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반수생 같은 경우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역에 있는 대학에 아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그렇더라. 근데 모집 선발 인원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한 대학도 있고, 이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합격 성적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무조건 뭐 3, 4등급 이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의 성적이 좀 낮아질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자, 다음으로 경기권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 증원이 있었죠. 성균관대만 해도 10명, 전년도 10명 선발했는데 올해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는 몇 명 선발해요? 50명이나 선발한다고요. 그죠? 40명이 증원이 됐어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뭐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입시 결과가 다소 하락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하락은 할 수 있는데 그 폭은 상당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년 입시 결과보다 성적이 좀 낮아지는 폭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왜 그럴까요? 그죠? 증원되지 않은 서울권역에 지원하기가 좀 겁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인원이 좀 증원이 됐어야 내가 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선호도가 높은 성균관대, 좀이 아니죠. 많이 높죠. 성균관대, 가천대 이런 대학에 또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입결의 하락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 미미할 거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의 경우, 지역권역대학이라든가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성적 하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날 거다. 예년에 비해서의 성적 하락이 상당히 클 거다. 그 부분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의대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할 거야가 아니고 이렇게 권역별로 좀 나누면서 나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딘지를 좀 찾으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 내용들 제가 정리를 좀 해 놓은 거고요. 요것도 다 이제 패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변수와 변화에 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수, 변화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의 귀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점에. 그게 어떤 거냐면 예년의 입시 결과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부분으로 사실 전부 다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형의 변화,
올해 변수, 변화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기 있는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탐구 변표, 그다음에 뭐 선발 인원, 모집 군별 선발 인원의 변화라든가 군별 지원 전략, 의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떻다고요? 변화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많은 25학년도 정시요. 혹자는 이게 혼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혼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가채점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